뉴스업 시작합니다. 어제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건 자신의 지시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체포나 서버 압수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는데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의 판단은 다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냈던 건 자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1월 29일이나 30일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체포하거나 서버를 압수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저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왔고요.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역시 서버 압수는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버가 요만한 PC 한두 개 크기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 전 사령관은 부하들에게 서버를 뜯어오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형사재판에서 따지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계엄군들에게 케이블 타이와 복면 등으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걸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과 계엄에 관한 통화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별도 가림막 없이 증언에 나섰습니다. 특히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며 통화 내용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다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것인지는 듣지 못해 여인영 전 반척사령관에게 전화했고 당시 구체적인 명단과 함께 체포 지원과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 내내 눈을 감고 있던 윤 대통령은 이 말에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의 해외 출장 일정을 착각해 홍 전 차장에게 대신 전화한 것이라며 계엄 상황은 국가기관장과 논의할 사안이지 홍 전 차장에게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을 마치고 나온 홍 전 차장은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거 조태용 원장이 얘기한 거 똑같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홍 전 차장은 심판정에 입장하고 퇴장할 때 대통령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는데 윤 대통령은 증인 신문이 끝날 때까지 홍 전 차장 측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 등과 관련한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다며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방사 병력의 국회 진입 지시 여부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자주 받았는지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또 정형식 재판관이 대통령과 통화한 건 맞느냐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거듭 답변 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이 계속해서 답변을 거부하자 국회 측은 가림막 설치를 희망하는지 물었지만 이 전 사령관은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심을 가지고 말하는 중이라며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홍정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서 먼저 전화가 와 통화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14명의 위치 정보 확인 요청이 있었는지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전화 통화를 하며 2가지 협조 요청한 것은 기억한다며 법령과 작전 계획에 따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어야 하니 경찰 인력을 보내달라는 것과 특정 명단에 대한 위치 파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에게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담당한 군 판사 4명의 신원 파악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4명의 이름을 불렀는지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이 포승줄과 수갑을 준비한 경위에 대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는 수갑과 포승줄은 출동하면 챙기는 기본 장비로 특별한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훈련하면서 쓰는 것이라며 비무장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한 건데 국회 측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첫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번 사건에서 정치인 체포 등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얻은 두 번째 발언 기회에서도 국회 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위원을 소집하고 군 철수를 지시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무위원이나 군 사령관들에게는 경고성 계엄이란 사실을 미리 말하지 못해 예상보다 더한 조치가 준비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고 전체 군 투입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이에 국회 측은 탄핵 심판 등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이 법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상식에 근거해 본다면 사안의 실체를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며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을 때 법원은 직권이나 피고인 등의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해야 합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무장 군인 1,600여 명과 경찰 3,700여 명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물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5개월 만에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1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 1.6%로 둔화한 뒤 1%대를 유지했지만 5달 만에 2%대로 뛰었습니다. 10월 1.3%까지 떨어진 뒤 11월 1.5%, 12월엔 1.9%로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휘발유가 9.2%, 경유 5.7% 등 석유류 가격이 7.3% 올랐습니다. 배추는 66.8%, 무가 79.5% 상승하는 등 채소류 값도 4.4% 올랐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에서 끌어내라 한 대상은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었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거듭 내놨습니다. 병력 철수도 지시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내란 혐의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나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최근 헌법재판소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계엄 당일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닌 군 요원이었다는 주장엔 당시 시점에 요원들은 국회 본청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외에 빼낼 대상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군병력 철수도 스스로 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뒤에도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요원을 철수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경고성 계엄이란 얘기도 들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말로 잘한 것은 우리 예하 여단장들과 현장에 있는 작전요원과 팀원들입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서 이게 멈춰진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그겁니다. 다만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당일 새벽 3시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에서 병력을 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미 군이 다 철수한 뒤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곽 전 사령관 폭로가 야당 제안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양심선언전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박범계 의원 등과 만났고 군 장성 출신인 김 의원 밑에서 과거 중요 참모로도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는 녹취하겠다. 두 번째 JTBC 방송 촬영하겠다. 기억 안 납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공익 신고자로 추천해 주겠다는 이야기 있었어 없었어요? 곽 전 사령관은 진실을 밝힌 건 자신의 의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야당도 강력히 항의하며 군에 대한 모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방위 차원에서 항의 방문을 간 것이고 그때 갑자기 만나서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회유할 겨를도 없습니다. 3스타 특전사령관이 뭐 회유의 대상입니까? 곽 전 사령관은 오는 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두 사람이 계엄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건데 서로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는 만큼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어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에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5차 변론 기일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부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지시 경위를 묻는 것이 호수 위에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평론가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특정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폭동이거든요. 내란죄의 어떤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폭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거나 무력적인 어떤 진압 이런 일로 인한 소요 사태나 폭동 사태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런 어떤 내란죄 혐의가 부당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또 예. 어저께 이 이야기를 한 배경은 사실 어저께가 헌법재판소 심리의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국회 등에서 증언한 사령관들이 증인으로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계속 그 전에 했던 말들을 헌재에서도 되풀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그 증언들을 탄핵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심의 초점이었고 일부 지금 사령관의 태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라고 회피한 부분도 있으나 네. 그러나 어떤 부분들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이야기를 계속 자신들의 증언을 계속 유지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이건 호수의 달처럼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사령관들의 일부 그 증언들을 지금 뭐랄까요, 그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예, 내란죄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폭동 소요 사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이진우 그다음에 여인영 전 사령관들은 뭐 답변을 거의 거부하다시피 했어요. 예. 형사 재판을 의식한 것 같아요. 뭐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만. 근데 지금 그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거긴 여전히 기존에 쭉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기존에 했던 얘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예. 4명이 다 1명을 들쳐업고 나와라. 그런 얘기가 공소장에 다 있다고요, 지금. 이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했던 얘기인데 이제 어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거죠. 어제 그 얘기를 안 했던 건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제 어제는 이제 변론기일은 안 나왔고 예. 어제 국회 이제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나왔어요. 네. 거기서 이제 기존에 했던 얘기를 일관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요원이나 인원, 근데 요원 인원은 얘기는 하긴 했어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의원과 맨 직후인가요? 계엄 직후인가? 다음 날인가? 거기 뭐 요원 인원 얘기 다 나옵니다. 그때 이제 김병주 의원이 물어봤던 게 그게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원, 인원, 의원 이게 지금 쟁점이 될 일은 전혀 없어요. 지금 지난번 4차 변론에서 이제 김영현 장관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하나 이슈가 되는데 아무튼 이 지금 곽종근 지금 전 사령관의 얘기는 의결적으로 쏘아다 아직 안 찼으니까 미달됐으니까 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어제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나왔던 거죠.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변론길에 안 나왔으니까. 네. 근데 어제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데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검찰의 공소장이 다 100% 맞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게 또 수사가 돼야 되겠죠. 역시 또 법정에서 하는 얘기가 중요하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므로 이게 아무 문제 없다라는 그 일관된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이제 변호인단들도 그렇고 말이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게다가 계엄이 뭐 유혈 사태도 안 일어났고 체포도 결국은 안 일어났고 그리고 2시간짜리 내란에 불과했고 이런 게 내란이냐 이런 얘기죠. 2시간이 무슨 내란이냐 이런 얘기들인데 글쎄 결국 이제 헌재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여러 가지 아직 변론길이 많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증언이나 진술들이 얼마나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느냐 아마 이걸 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정황상 여러 가지를 볼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대단히 황당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호수 위에 떠 있는 뭐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나 이런 비유도 했는데 글쎄요 뭐 윤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이 말에 더 적극적으로 바로 이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이런 말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게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지 대단히 의문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말씀하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제 내일 또 변론기일에 출석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분의 총평 같은 말씀을 먼저 들어봤는데 하나씩 조금 속도를 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의 군병력 출동은 내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엉터리 투표 용지가 많아서 그랬다라는 단서를 붙였거든요.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띄우는 모습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잖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국회에 대한 그 병력 투입에 대해서 폭동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제 선관입니다. 군 병력을 투입한 거 두 곳이죠. 그러니까 선관위하고 그다음에 국회인데 예. 자 선관위는 왜 지금 부정선거라는 그런 그 이유를 대야만 하냐면 선관위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럼 국가기관을 무력으로 점거를 해서 국정을 마비시켰다. 이것도 내란죄에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 소송이 굉장히 많았고 부정선거를 지금 의혹을 규명해달라 소송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계암시에 엉터리 투표 주지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2023년에 국정원에서 실제로 이 전산 시스템을 점검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생겨났는데 부실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제대로 의혹을 규명하지 못해서 많은 지금 이 목소리들을 그러니까 그 규명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잇따르고 있으므로 이게 포고령에 의한 군 병력 진입이 아니라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 그 계엄 사무와 관련된 곳에 어떤 행정, 집, 사무 이런 그 기관에 대해서 군이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걸 강변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가 헌재에서도 계속 지금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한 30여 명의 증인을 좀 채택해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헌재에서는 8명밖에 채택을 안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쟁점을 계속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게 선관위에 군을 투입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다른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 헌재에 계속적으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쟁점을 지금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 이 점검이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교수님 의견은요? 선관위에 군을 투입해서 선관위는 국가기관이기 이전에 헌법기관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기관은 아니거든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입니다. 예. 지금 국헌문란의 그 정의가 형법 91조에 나와 있는 헌법에서 설치한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 그게 국헌문란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지금 계속 부정선거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야말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조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군을 투입해서 서버를 좀 조사해보라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서버를 압수수색하려 했던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논리가 하도 허황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제 생각에는 반박하기도 어려워요. 어느 정도 논리적 그 구조를 갖춰야 반박도 할 텐데 세상에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있다고 의혹을 가질 수 있겠죠. 그거야. 각자의 생각이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군을 투입했다. 헌법기관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정선거 이슈를 계속 헌재에서도 야기시키고 제기함으로써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많은 지지자들에게 계속 부정선거 이슈를 계속 꺼지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증인이 총 3명이었습니다. 여인영, 이진우, 홍장원 이 3명 중에 여인영, 이진우 두 전 사령관이 먼저 증인으로 나섰는데요. 자, 두 사람이 사실 대부분의 국회 측 질의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여인영, 이진우 두 사령관과 홍장원 전 1차장은 입장이 다르죠. 예. 두 사령관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두 사령관은 실질적으로 지휘부였고 위에 그러니까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아서 군내 병력을 지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신의 형사 재판도 지금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어떤 증언들이 나중에 자신의 어떤 형사 재판에서 어떤 자신한테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지금 국회 측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는 자유롭거든요. 예. 자신이 병력을 뭐 지휘한다거나 국정원 직원들을 뭐 지휘해서 투입하지 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어저께도 자신의 그 전 발언들을 계속 유지했는데 또 여인영, 이진우 두 사령관은 약간 달라요.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는 거의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서는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진우 사령관은 약간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부분들이 윤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헌재에서 계속적으로 또는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아마 도드라지게 다시 부각할 겁니다. 이진우 사령관의 말이 달라진 건 이겁니다. 이진우 사령관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게 그 전에 어떤 증언에 의해서 4명씩 한 조를 이뤄서 국회의원 1명씩 끌어내면 되지 않느냐. 예. 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발언과 관련된 상반된 발언을 어떻게 했습니다. 대통령은
누구를 체포하라는 지시도 또 국회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도 없었다. 누군가를 체포하라거나 뭐 계엄 해제 의결 저질 지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4차례에 걸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라고 이전 증언을 했는데 1회에 한 회, 그러니까 한 번 전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이렇게 예. 횟수와 또는 그 내용을 약간 다르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한 것은 맞는데 이전 증언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 이제 발언들 어제 한 증언들 말이죠. 이 예. 부분들이 이제 헌재 재판관이 어떻게 판단하냐의 문제예요. 지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어제 국회에서 얘기한 거니까 아직 헌재에서 얘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헌재는 내일 나오죠. 내일 나오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과 이진우 사령관의 얘기가 좀 다른 거죠. 이진우 사령관도 지금 말씀처럼 이제 내용이 좀 바뀌었고 말이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녹취록이 없잖아요. 녹취록이 없고 통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가를 결국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는 헌재 재판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형사 재판에서는 더욱더 결정적이겠죠. 이 사람들이 내란의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이제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뭐 알 수는 없어요. 각자 저렇게 주장하는 거라서 말이죠. 알 수 없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동안 검찰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 공소장에 있는 것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그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은 어쨌든 본인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피고인 신문조서에 아마 날인을 했을 거예요. 아마 날인했기 때문에 공소장에 들어갔겠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수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소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계속 진술이 엇갈리고 통화 내용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황이라든지 구체적인 객관성 그리고 증언의 신빙성 이런 걸 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질문은 안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검이 기소된 이후에 특검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지금 주장들이 엇갈리잖아요. 같은 사람의 말에서도 말이죠. 예. 이렇게 한다면 이걸 어떻게 뭔가 더 수사를 좀 미진한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수사가 길이 막혀 있어서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고 글쎄요. 이분들 이제 얘기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체포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니 이것도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사령관은 그렇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앞으로 수사가 있을 수 있다면 수사나 여러 가지 또 앞으로의 국회 청문회 이런 걸 통해서 앞뒤 이제 퍼즐을 맞추면서 어떤 그 객관적인 신빙성 이런 걸 확인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제 이진우 사령관은 공소장 내용은 제 내용이 대부분 아니다라는 발언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제 홍장원 전 차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실 어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이 바로 이 홍 전 차장의 증언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주장에 방첩사를 도우라고 전화한 것은 계엄과는 무관한 얘기였다라고 입장을 따로 또 밝혔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장원 차장은 두 사령관과는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자신이 증언한 것들을 계속 입장을 헌재에서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 전화 통화한 기록까지 헌재에서 그대로 증거로 채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에 했다라는 게 어저께도 직접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한 것은 그대로 드러났는데 서로 내용이 달랐다는 거예요. 네. 홍장원 1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고 윤 대통령은 간첩과 관련된 얘기다. 그리고 방첩사를 도우란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어저께 일단 홍장원 차장이 정형식 재판관으로부터 받은 질문이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이 거짓말했다. 이거보다는 홍장원 1차장의 그런 발언들 중에 뭔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근거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를테면 이겁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다.
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싹 다 잡아들이다가 간첩인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명단 10여 명을 적었는데 그 중에서는 한동훈, 이재명, 이런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여야 대표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게 아니라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이건 여인영 사령관과의 증언의 일치 여부가 이제 첫 번째일 테고 두 번째는 검거 요청이냐 검거 지원이냐를 갖고 굉장히 어저께 정영식 재판관이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1차장이 지금 이 얘기를 했을 때 드는 질문이 의문이 바로 정영식 재판관과 똑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검거 요청이라고 메모가 돼 있는데 지금 검거를 할 수 있는 지금 국정원에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일반인이잖아요. 민간인의 국정원이 지금 검거를 한다. 검거를 할 수 있는 지금 이 수사권이 있느냐 혹은 검거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느냐 이걸 정영식 재판관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건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렇다면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검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방첩사를 도우라는 검거 지원이다라고 해석을 했다. 그렇다면 정영식 재판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거 지원이라고 써야지 그럼 왜 검거 요청이라고 쓰느냐. 그건 다르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국정원 1차장이 지금 계속 이 증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국정원이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그것을 실제로 전화를 받았을 때 내가 이것을 검거라고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이 부분이 글쎄요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헌재에서는 좀 도드라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예, 정영식 재판관이 이 체포 명단에 적혀 있는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중요한 증거이다 보니까 그 메모의 표현에 대한 질문을 집요하게 좀 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앞뒤 맥락에서 간첩이 왜 나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계엄 선포한 그 전후 맥락에서 간첩을 잡아들여라? 국회에다 병력 투입하고 선관위에다가 부정선거 의혹 파내겠다고 군을 보낸 거 아니에요?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해가지고 간첩 잡아들여라. 그 밤에. 말이 돼요? 그게 앞뒤 맥락에서? 지금 모든 건 말이죠. 진실이 뭔지 몰라요, 지금. 실체적 진실이 뭔지 모르는데 우리가 보는 건 법률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 조항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이게 어느 말이 진실인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무슨 물적 증거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통화 내용이 없으니까. 녹취가 있으면 이런 얘기 할 계제가 없죠. 통화 내용도 없고 녹취도 없고 이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일단 주장을 하고 받아들여지면 좋고 안 받아들여져도 그만이고 이런 거로 좀 봐요. 도대체 앞뒤면에서 간첩을 얘기할 계제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럼 지금 홍장원 차장이 거짓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계속 같은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홍장원 차장은. 예. 아직 재판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재판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나서 이제 방첩사의 그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명단을 불러줬다. 그래서 다 서서 받아 적어가지고 대개 한 14명, 16명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럼 간첩을,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라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그것도 회유됐다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건데 14명, 16명까지 거짓말인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남이 무슨 말할 때 저게 거짓인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나름의 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주관적이고 그리고 어떤 정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구나. 거짓말 탐지기 갖다 대기 전엔 말이죠. 그렇다면 14명, 16명도 전부 만들어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간첩을 잡아들여라는데 거기 14명 얘기가 나올 리도 없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얘기가 나올 리도 없어요. 그럼 간첩도 잡아들이고 갑자기 한국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라는 얘기인데 맥락이 맞지가 않죠. 그 급박한 상황에서 간첩 잡아들여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결국 이건 헌법재판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 그거는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그게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국조특위에서는 또 중요한 증인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 요원이 아니다, 의원이 맞다. 지금 이런 증언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6차 변론기일에 곽 전 사령관이 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습니까? 자, 대통령 측에서는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곽종근 사령관도 여인영 사령관이나 혹은 이진우 사령관처럼 특정 부분과 관련돼서는 입을 다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국회에서의 증언과 왜 다르냐면 헌재에서는 어찌됐든 자신의 재판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된 재판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파면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어떤 증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자신의 어떤 형량을 줄이거나 이런 그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회피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또 국회 증언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임 의원이죠. 임종득 의원이 지금 표현했던 굉장히 질문을 계속했잖아요. 예. 어떤 부분 회유한 게 아니냐. 즉 네. 뭐 김병주 의원과 옛날 뭐 참모와 사령관의 어떤 관계 이런 거를 대면서 또 더군다나 특히 왜 하필이면 12월 6일 즉 그 계엄이 일어난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령관이 지금 특정 정당의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런 발언들을 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적절성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이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국회의 증언을 그대로 헌재에서 계속할까? 저는 헌재에서 똑같이 아마 두 사령관과 똑같이 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이번에는 국회 측 질문이 아니라 대통령 측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내일 그 변론기일에서 대답을 할지 안 할지 예측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자꾸 그런 쟁점보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자꾸만 논란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과연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는가, 법을 위반했는가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헌법과 법률 위반, 위헌 위법적인 게 있었는데 이 위헌 위법적인 것이 과연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 이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내란 혐의란 그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기소가 됐으니까 대통령 그리고 저 사령관들도 지금 직권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란죄로 기소가 돼 있고 재판 중인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건 형사 재판 진행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만 헌재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예요. 그걸 정확하게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계속 이런 이제 그 말의 진실성 이런 거 변론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변론길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진실될 것이 아니기 여기서 따진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내일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알 길이 없죠 우리가. 그 예측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단지 지금 쭉 얘기 나오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럼 체포 지시도 안 했고 그리고 평화적 계엄을 하기 위한 거였고 야당에다가 경고하기 위한 거였고 국민께 호소하기 위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무슨 놈의 국민에 호소하는데 병력을 투입하냐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너무 지금 이 얘기로만 가니까 제가 약간 좀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에서 그 의회가 셧다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셧다운 완전 모든 게 중단되는 거예요. 봉급도 못 줍니다. 예. 근데 미국에서 계엄 선포하는 거 봤습니까? 셧다운이 되면 여당이 그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예. 미국도 여소야대가 대단히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도 민주화 이후에 여소야대가 대단히 보편적이 됐는데 셧다운이 돼도 우리나라는 뭐 셧다운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여당이 거기에 승복해요. 전 야당이 과도하게 탄핵을 남발하고 이런 걸 전혀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왔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병력을 동원했다는 거 이걸 따져봐야 돼요. 또 하나 문제가 그래서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이 민주주의가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다수결의 횡포예요.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탄핵 소추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87년도 헌법에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거예요. 이런 걸 따져보자. 다수에 의해서 이게 횡포를 부린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헌재까지도 지금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예.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와 헌재예요. 근데 사법부의 재판관들도 오염됐다고 얘기하고 과거 민주당도 그렇게 얘기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특정 정당을 편에서 말씀드린 게 제가 아니에요. 예. 헌재도 마지막 보루가 헌재입니다. 근데 헌재조차도 흔드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내일 뭐 곽 전 사령관이 변론을 어떻게 할 거냐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 말이 누가 진실인가 계속 따지는 것보다 이거 나중에 헌재 재판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헌재의 재판관들의 말 자체에 대해서 자꾸 흔드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저 곽종근 전 사령관은 그 답변을 제가 해야 되니까 네. 헌재 재판 내일 헌재 변론 6차 변론이죠 내일 6차 변론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일관된 그 진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말한 걸로 봐서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불리하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진우 사령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태도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질문만 좀 짧게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는데 예전엔 검토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신청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지금 신청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했고 그것이 기각됐습니다. 헌재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만 한 게 아니라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이 1년 전에 됐어요. 근데 또 기각됐습니다. 그렇다면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적법 같은 게 헌재에서 이제 위헌이다라고 된 건 정말 한 몇십 년에 걸쳐서 사실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1년 전에 했는데 그것이 기각됐는데 또 다시 한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실익이 없다라고 반대를 많이 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했다는 건 어떤 걸 드러내느냐? 뭐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연시켜야 된다. 이건 선거 지연, 그러니까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즉 3월 달이 아니라 한 몇 개월이라도 지연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속내를 그냥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간 끌기다라는 비판해 주셨고요. 자, 교수님 말씀도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저는 이재명 대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죠. 그리고 나서 위헌 법률을 시청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인가요? 이것도 잘 받지 않았고 수령을 잘 안 했고 말이죠. 변호사 선임도 좀 지연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지금 공직선거법이 이게 위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청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이면 또 이 심판이 또 지연돼요. 이게 헌재 재판이 나올 때까지 이 재판을 안 하거든요. 네. 이건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하려는 그런 그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이거 그렇게 해왔잖아요, 사실. 그러면 민주당도 자꾸 이렇게 하면 말이죠. 헌재에 신속하게 하라고 말할 명분이 사라져요. 법과 원칙대로 하면 돼요. 이건 법과 원칙대로 하는 거니까 이건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뭐 재판부가 기각하면 그냥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받아들이면 위헌 심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정치적으로 볼 때 이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을 지연하려 한다는 그런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따라서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상대방 일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속담으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양쪽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재판을 지연하려는 이런 그야말로 꼼수로 보이는 행동 이건 적절치 못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폭력에 앞장서고도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던 2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영상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댓글을 단 40대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양손으로 든 둔기를 힘차게 내리치며 당직실 유리창을 깨부수는 남성.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원에서 난동을 벌인 이른바 녹색 점퍼남 A씨입니다. 폭력 사태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이 당시 유튜브 영상에 고스란히 남았는데 범행 2주 만에 경찰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일부에선 A씨가 언론사 기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기기까지 빼앗은 혐의로 또 다른 30대 남성도 구속했습니다.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했다며 경찰에 자수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2명이 추가 구속되면서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구속된 인원은 65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유튜브 영상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댓글을 단 사람은 경북에 사는 40대 남성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영상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연설이 담겼었는데 해당 남성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는 언론 보도를 본 뒤 경찰에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폭탄 테러를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며 장난식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조만간 남성을 협박 혐의 등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한파가 매기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강한 바람과 함께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흘째 폭설이 계속되는 서해안 지역은 내일까지도 많은 눈이 쏟아질 걸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도 공기가 무척 매서운데 한파 상황 짚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1.8도로 어제보다 0.3도 낮고 체감온도도 영하 17.1도로 무척 낮습니다. 오늘도 양양 설악산이 영하 24.1도로 전국에서 가장 추운데 이곳 역시 어제보다 2.4도 낮습니다. 그 밖에도 대관령 영하 19.2도, 파주 영하 17.2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이 대기 상층에서 한반도 양옆으로 공기의 벽이 만들어지면서 흐름이 정체돼 거대한 소용돌이가 강한 한기를 끊임없이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안 지역은 강풍특보까지 더해졌습니다. 새벽 한때 제주 고산에서는 순간적으로 초속 28.8m, 울산 동구에서도 초속 26.4m의 강풍이 관측되는 등 곳곳에서는 태풍급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종일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걸로 보이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5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고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종일 춥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까지 기세를 유지한 뒤 다음 주 초부터 서서히 기온이 오르며 풀릴 전망입니다. 눈 상황도 살펴보죠. 서해안에는 지금도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최대 15cm가 더 쌓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흘째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 전북 순창 북흥면은 30cm가 넘는 눈이 쌓였고 호남 곳곳에는 20cm 이상, 제주 산간과 세종에도 1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발달한 눈구름이 북서풍을 타고 계속해서 충청 이남 서해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눈은 내일 오전까지 호남 서부에 많게는 15cm 이상, 충남 서해안에 3에서 10cm가 더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서해안의 눈은 내일 오후에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모레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당분간은 계속해서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걸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눈이 그친 팀에 정리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현재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전북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읍시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윤지아 기자. 네, 전북 정읍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로도 눈이 많이 덮인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전북 정읍시는 현재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체감온도는 영하 9.6도인데요. 지금은 눈도 그치고 또 바람이 많이 불고 있지는 않지만 보시다시피 외투를 몇 겹이나 껴입었는데도 강한 한파에 온몸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 기분입니다. 전북 고창과 부안, 순창, 정읍에 내려진 대설경보는 오늘 아침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전남 대부분 지역과 전북 고창, 부안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아침 7시 기준으로 새벽보다는 눈발이 약해진 편인데 현재 전북 서해안과 순창 쪽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북과 전남 곳곳에 강풍주의보까지 겹치면서 강력한 추위와 바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3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광주 전남 서부 지역에도 내일 오전까지 3cm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새롭게 쌓인 눈은 고창군에 4.7cm, 순창군 풍산면에 4.3cm, 임실군 강진면에 3.1cm입니다. 전남에선 기상 악화로 47개 항로 여객선 59척의 뱃길이 끊어졌고 지리산 노고단길 등 도로 7곳과 월출산 등 국립공원 5곳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과 서천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는 오늘 아침 해제됐습니다. 충북 괴산과 충주, 제천, 음성, 단양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이 밖에 충남과 충북 곳곳에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요. 기상청은 앞으로 호남에 15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한 한파에 많은 눈까지 내리면서 출근길, 빙판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여기에 축사 등 비닐하우스 피해 없도록 시설물 피해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정읍시에서 YTN 윤지아입니다. 강추위가 덮치면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한파로 인해 전신주 장비가 손상되면서 전기 공급이 끊겼고 반려견들의 보온을 위해 피운 연탄불이 번져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온통 깜깜해진 밤거리, 전신주 꼭대기에서 불꽃이 일더니 폭발음이 들립니다. 사건 발생. 급작스러운 한파로 전신주에 달린 장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대 정전 사태는 1시간 뒤 복구됐지만 멈춰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혀 소방이 구조에 나선 것만 3건에 달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지금 구미역 뒤쪽 다 날리고 여기는 지금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혀갖고 있다. 경기 화성시에선 추위에 떨던 반려견들을 위해 피운 연탄불이 화재로 번졌습니다. 불이 난 비닐하우스가 소실되면서 안에 있던 반려견 50여 마리 가운데 7마리가 죽고 60대 여성이 얼굴을 다쳤습니다. 서울 강서구 증미역 인근에서는 도로 아래 묻힌 상수관이 파손돼 퇴근길 일부 차선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오늘 굴착기를 동원해 동파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복구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기 양평군에선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안에 있던 자녀 2명과 할아버지 1명은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하루 전 부부싸움이 접수된 사실과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는 자녀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여주에 있는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집안에 갇힌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 설날 밤 폭설이 쌓인 학교 운동장에 차 한 대가 난입해 속도를 높이고 급제동하는 이른바 드리프트 연습을 벌였습니다. 학교 측은 불과 한 달 전 거액을 들여 설치한 인조잔디 구장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없는 중학교 운동장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차량은 눈높인 운동장에서 속도를 높이거나 급제동하면서 이른바 드리프트 시연을 벌입니다. 가속과 제동을 반복하면서 운동장을 마치 경기장처럼 이용합니다. 5분여 동안 운동장을 돌던 차량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이 운동장은 불과 한 달 전 인조잔디 구장이 조성된 곳. 15억 원을 들여 새로 깐 인조잔디 구장은 방학이라서 학생들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은 인조잔디가 훼손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전문 업체를 불러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운동장으로 들어온 길은 학교 지리를 자세히 아는 사람이 아니면 찾아가기 어려운 경로. 더구나 야간이어서 주변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차량은 주저없이 곧바로 운동장에 들어섰습니다. 학교 측은 차량 난입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 편의 등을 위해 해온 시설 개방을 지속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학생들한테 전체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렇다라면 학교 입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지금 구성원들끼리 좀 협의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CCTV 화면을 토대로 운전자 신원을 파악하면서 잔디 훼손과 고의성 등이 확인되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가 심판을 진행하게 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대표의 재판은 중지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해당 재판의 2차 공판 기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겁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등의 방법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에도 이 조항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결정하게 되면 이후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은 멈춰지고 선고도 예정보다 미뤄집니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대표 측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공개적 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며 이 조항은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재판 지연을 운운할 자격이 있냐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이철규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등의 재판은 5년 넘게 1심도 끝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6차례나 기소되고 50시간 이상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며 이 대표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해 12월 16일 항소심 재판부에 해당 사건이 접수됐지만 아직도 공판 기일이 안 잡혔다며 신속한 기일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가 다른 사건에서도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려가 크다며 이는 일반 국민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10% 추가 관세 부과에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괜찮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24시간 안에 시진핑 주석과 대화하겠다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 부과가 현지 시간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국도 즉각적으로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의 15%, 원유와 농기구 등의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복 관세와 함께 무기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텅스텐 등 5개 희귀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도 나섰습니다. 중국의 반격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 없다고 답했습니다. It's fine. It's fine. We're going to do very well against China and against everybody else. I've never seen the deficit with China is about $1 trillion. Think of it, $1 trillion. They're using our money to build their military. 중국이 10일부터 추가 관세 조치를 예고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곧 통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협상 가능성도 예상됐지만 24시간 내 통화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25% 관세 부과 압박에 펜타닐 미국 유입과 불법 이민 문제 해결책을 들고 나온 캐나다와 멕시코와는 달리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협상 과정에서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No, we'll speak to him at the appropriate time. I'm in no rush. I'm in no rush. At the appropriate time. Do you think that conversation can lend itself to the type of freeze that it meant for the tariffs for Canada and Well, we'll see what happens.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중국의 보복 관세로 미중 간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감소는 물론 세계 교역 위축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취임 초기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우리 기업들도 일단 한숨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오는 19일 미국을 찾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총수가 국내 20대 기업 대표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첫 우리나라 공식 경제사절단입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워싱턴 DC를 방문하는데 확정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는 한 달 유예됐지만 중국을 대상으로는 시행에 들어갔고 유럽연합이나 한국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나 반도체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 가능성도 여전해 사절단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대한상의 측은 방미 기간 정부 고위 관계자나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주요국 가운데 1위이고 미국 내 8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사한 입장을 가진 주요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대미 수출 무관세 혜택을 보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상당한 만큼 관세 때문에 되돌아오는 유턴 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보편 관세 부과 예외국 지정 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품인 액화 천연가스나 농산물 등을 수입하는 방안도 협상 카드로 거론됩니다. 우리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청구서를 들이밀 그런 시점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미국과 협상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딜을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협상 전략을 잘 가다듬는 시간으로. 현실로 다가온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휘청이는 경제를 다잡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외환 당국이 지난달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응하느라 외환 보유액이 46억 달러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의 외환 보유액은 4,110억 달러로 지난해 12월보다 45억 9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한은은 금융기관 외환 예수금 감소, 국민연금과 외환 수합 확대, 그리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 기인해 외환 보유액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외환 수합 확대로 인한 감소는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감소에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미국산 원유 등에 대한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그날물인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0.46달러, 0.63% 하락한 배럴당 72.7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제시장 비교 대상인 브렌트유 4월 인도분은 전장보다 0.24달러 상승한 76.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불러줬다는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도 공개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이를 토대로 폭로를 이어갔는데 이런 증언들의 신빙성에 의심을 품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통신기록 조회까지 신청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국회 측이 비상계엄 당시 자신이 적어둔 체포조 명단 메모를 공개하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막힘없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계엄 당일 밤 11시 6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통화해서 지금 나가 있는 체포조를 위해 주요 대상들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며 명단을 불러주길래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 서 있던 상태였지만 급한 대로 종이에 휘갈기듯 받아 적었다고 했습니다. 명단을 들으면서 미쳤다고 생각했고 그럼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한 다음에 조사한다는
향후의 계획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받아 적기를 멈춘 탓에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14명에서 16명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자로 써 있는 이름들은 보좌관이 다시 정리한 거고 흘림체로 쓴 건 자신이 쓴 거라 했는데 흘림체로 쓰인 검거 요청 내용을 두고는 헌법재판관이 직접 사실관계를 캐묻기도 했습니다. 검거 지원 요청을 그렇게 적은 거라는 해명에도 저도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정영식 재판관의 질문은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방첩사령관이 정보 같은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존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 대통령 측은 이런 홍 전 차장의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지난달 31일 통신기록 조회까지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경질되기까지 이재명, 우원식, 박지원, 기타 민주당 의원과 전화, 카톡, 텔레그램, 기타 메신저를 이용해서 연락한 사실이 있나요? 우리 변호인께서 제 통화 내역까지 다 조회를 하셨던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통신 조회를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던 홍 전 차장은 자신이 조사받는 피의자도 아니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 측에 공개적으로 항의했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자신의 형사재판에 연관돼 있다며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군인이라는 국회 측의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군인이 비상 상황에 법적인 것을 다 따지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휘하 군인들과 함께 국회로 출동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검찰 공소장 속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사실인지 묻자 거듭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전화해서 190명이 들어왔다는 건 확인도 안 된다.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계엄이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답변 드리지 않고 예. 이 부분이 저의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계엄 해제 후 병력 철수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비화폰으로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엄 해제 후에도 지시가 없어 스스로 판단해 철수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국회 증언과 배치됩니다. 나중에 비상계엄 끝나고 나서 제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한테 너는 어떻게 철수했냐라고 제가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특전사가 철수하는 거를 보고 우리도 그냥 같이 따라서 철수했다. 답변을 거부하던 이 전 사령관은 불행한 군인이란 국회 측 평가에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길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불행한 군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안 불행한 군인이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고 뭔지도 모르는 비상이 걸렸을 때 이거저거 다 따지면서 법적인 거 다 따지면서 나중에 합니까? 이 전 사령관은 만일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내렸다면 어떻게 답했을 것 같냐는 대통령 측 질의에는 무시할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선 비상계엄 당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군 판사들의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한 방첩사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여 전 사령관은 이 내용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다며 형사재판에서 따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부하의 영관급 장교 인적사항을 전달하며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 이를 주장한 방첩사 간부는 나중에 확인해보니 모두 군 판사들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공공신경의 사령관이 전 불러서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1명 총 4명을 인적사항을 불러줬고 제가 사무실에 복귀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해보니 4명 모두 군 판사였습니다. 해당 간부는 그러나 인사 불이익을 비롯한 문제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당사자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정작 기억이 불분명하다며 형사재판에서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장교 4사람의 이름이 이렇다는 것도 이 질문지를 보고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었고. 다만 여 전 사령관은 해당 지시에 대해 계엄 상황에서 군사법원 시스템을 문의할 목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지시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든 궁금증 때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향 파악 대상이 된 판사들은 모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재판에서 판결이나 영장 등을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국회 측은 수사 외압에 재판 감시까지 했다고 지적했지만 여인형 전 사령관은 탄핵 심판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증언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대령 박정훈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하고 떠난 판사입니다. 중령 소령 요 올해 1월 9일 날 박정훈 대령의 무죄를 선고한 그 재판부예요. 재판장님, 이번 탄핵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다퉈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증언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앞서 열린 군사법원 첫 공판 준비기일에 나온 여인형 전 사령관은 계엄 이전부터 윤 대통령의 반대 직언을 해왔다며 자신은 계엄 준비도 모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보안 전화인 비화폰을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에 이번에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홍미기 기자입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두 번째 청문회.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비상계엄 직전 대통령 경호처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보안 전화기인 비화폰을 지급했고 계엄 이후 12월 7일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계엄 수뇌부의 통신 수단이었던 비화폰이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까지 지급된 건 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948 하나 기억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번호는 바로 노상원 씨가 썼던 걸로 확인되는 비화폰 번호입니다. 모르십니까? 비화폰을 지급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관련 기록을 삭제하려 했지만 실무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호처는 끝내 답변을 피했습니다. 구체적인 저희가 배부 현황에 대해서는 보안 목적상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된 일부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에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흩어진 조각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릴 경우에 국민들께서 더 혼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허석권 소방청장은 이 전 장관이 일부 언론사를 언급하며 경찰이 요청하면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구치소들을 찾아 비공개 현장 신문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와 동행 명령을 전면 거부해왔던 만큼 구치소 청문회 역시 불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내란 공범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내용과 비교하면 곳곳에서 차이가 발견됩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린 것이 맞는지 또 이런 지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내란 공범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계엄과 관련해 개입할 부분도 없었다는 겁니다.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엄 당시 허석권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국민 안전을 챙겨달라고 얘기했을 뿐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반면 허 청장은 국회 2차 청문회에서 이런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럼 단전 단수 요청을 소방청은 받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또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도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허 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에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찰은 엇갈리는 진술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하는 상황. 경찰은 일단 허 소방청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단전 단수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나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가 위헌, 위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지시를 내렸다면 내란 공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 장관은 경찰에 계엄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위법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항변한 가운데 경찰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강력한 입춘 한파가 전국을 덮치면서 한겨울보다 더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춥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어질지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전국이 정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추운데 지금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파 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경기 동부, 강원 지역, 다음에 충북 북동부 지역, 경북 북부 지역, 그다음에 전북 동부 지역이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경남과 남해안 지역을 제한 나머지 전국이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20도 가까이 내려졌고 제가 조금 전에 지금 기상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서울 지역 기준으로 지금 현재 시각 기준 마이너스 15도까지 내려졌더라고요. 정말 볼에 닿는 공기가 따가울 정도인데 지금 한낮에는 좀 올라갈까요? 일단 뭐 오늘 아침에도 그 서울 지역에서도 워낙 넓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온도 차이가 큽니다. 대개 한 4, 5도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데 일단 뭐 기상청 기준으로 하는 그 온도로 보더라도 오늘 낮 최고가 영하 5도입니다. 근데 낮에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 같은 경우는 영하 10도 전후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틀 연속 출근길 매서의 추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저도 패딩이나 이렇게 코트만 입고 출근을 하는데 목도리에 핫팩까지 이렇게 중무장을 했는데도 춥더라고요. 이번 주 내내 지금 이런 추위 이어질까요? 일단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제서부터 이제 서울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는데 네. 이거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영하 10도 이하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봐요. 근데 그 전날, 그러니까 3일과 그다음 이제 10일과 이날들도 영하 한 8, 9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소한 일주일 정도가 영하 한 9도 정도 이하 떨어지는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조금 좀 흥미로운 게 올해 아직 서울이 한강이 결빙이 없었는데 한강 결빙 가능성도 이번 주말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날씨 소식을 전해드리는 중간에 잠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가자 지구를 점령해서 소유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가자 지구를 점령해서 소유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앞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파괴된 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부분도 있는데요. 미국이 가자 지구를 점령해서 소유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취재가 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것 같더니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추워진 걸까요? 일단 뭐 가장 큰 것은 이제 북극 한파가 내려온 네. 것이죠. 실제로 이제 지금 북극 한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 네.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내려오고 있는데 일기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서쪽으로는 우랄 산맥 쪽으로 강하게 고기압성 브로킹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쪽은 상층 전리 저기압이 내려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극소용돌이 저기압 소용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저 파란 쪽 위로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블라디보스톡 쪽에 그 중심을 둔 저기압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태평양 쪽으로 나가면 또다시 블로킹된 고기압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반구에 저렇게 강한 두 개의 고기압 능과 중간에 우리나라 쪽으로는 전리 저기압이 위치하다 보면은 이 저기압이 위치할 때 이게 움직이질 못하죠. 이쪽에 동쪽에서 고기압이 막아주다 보니까 상층에서 그리고 이런 저기압이 위치하게 되면은 저기압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북쪽에는 찬 공기를 계속 끌어내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일단 한파가 내려오는 게 소용돌이도 보면은
4일 날, 그러니까 어제 한 번 1차로 내려왔고요. 다음에 이제 6일 오후서부터 7일 사이 기압골이 약하게 통과한 다음에 7일 날 두 번째로 또 상층 한파를 또 끌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2차 한파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북쪽에 직접 내려온 한파다 보니까 춥고 지속 기간도 굉장히 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칼바람이 결국에는 추위를 더 춥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좀 칼바람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기온이 낮아지고 이제 북쪽에 시베리아에 있는 차갑고 아주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 체감 온도를 많이 떨어뜨리죠. 네. 보통 영하 10도 이내일 경우에는 초속 1m 불 때마다 1도 이상 정도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초속 1m당 한 2도씩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바람이 좀 부는 내륙 같은 데는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이상 다 떨어졌고요. 네. 낮에도 최소한 영하 10도 기온이 올라가더라도 영하 10도에서 내륙적으로 영하 15도 정도까지 체감 온도는 계속 추위를 느낄 것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좀 짚어주시죠. 현재 해안가하고 전라 지역, 동해안 네. 지역 이쪽 지역은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강풍특보는 우리가 말하는 초속 14m 이상,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초속 15m 이상 정도 부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수록 눈이 녹는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난주에 내린 눈이 얼음이 되어서 지금 미끄러운 도로도 많고요. 각종 눈길 사고도 주의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우선 가장 주의해야 할 지역은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 충청이나 전라나 제주 지역, 네. 일부 경상 서쪽 지역들은 당장 눈이 와서 얼어붙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왔던 눈이 아직 쌓였다가 녹는 이면도로라든가 네. 이런 좀 높은 도로 혹은 음지도로 이런 쪽에서는 또 이런 블랙아이스 우리가 이제 살얼음이라 그러죠. 블랙아이스가 또 위험하잖아요. 네, 그게 네. 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현재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라도 새벽에 운전할 때는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폭설이 내린 지역들도 있는데 일단 호남과 제주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황이고 충남 서해안 지역도 눈이 쏟아진 상황인데 어느 정도 눈이 지금 많이 왔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전북 네. 순창 인근 지역으로는 30cm 이상 내렸고요. 순창 폭우면 28.4cm. 그다음에 그 외에도 대개 전북 정읍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 20cm 이상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충남과 지금 현재 제주 쪽이 한 11cm, 한 5cm 사이 정도 내렸는데 일단 오늘도 충남 서해안 쪽은 3에서 10cm, 전북 쪽 전라 지역은 5에서 15cm, 많은 곳은 20cm 이상, 제주 산악 같은 경우는 5에서 10cm, 많은 곳은 20cm 이상 더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간략하게 이제 언제부터 좀 저희가 봄을 준비해도 되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이번 추위가 지나가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초반서부터는 기온은 평년견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서서히 물론 약간씩 기온 떨어질 때는 있겠지만 그때부터는 거의 평년보다 높은 네. 봄으로 가는 그런 날씨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날씨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수지에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지는 사고에 대비해 소방대원들이 구조 훈련에 나섰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에도 대원들은 거리낌 없이 얼음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강. 구조대원들이 얼음을 깨고 물속에 뛰어듭니다. 영하 10도에 달하는 날씨에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두께만 20cm 정도 되는 얼음 조각을 이렇게 잘라내는데요. 혹한의 날씨에도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수심 10m의 저수지 안은 손전등이 있어야 겨우 앞이 보이는 상황. 얼음이 눈을 긁어내 만든 표식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에 의지해 물속을 수색하다 보니 요구조자 마네킹이 보입니다.
대원들은 마네킹을 끌어올려 들것에 눕히고 이송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 구조 장비에 이상이 생기는 돌발 상황에도 대비합니다. 겨울에 그 강한 추위와 그 물 안에서 활동하는 그 폐쇄적인 환경 때문에 대원들의 안전에 약간 좀 중점적으로. 소방은 특히 날이 풀리면 얼음이 얇아져 위험하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빙판을 밟는 건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사상자가 전체 파병 규모의 절반에 이를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군 피해가 커지면서 생긴 북러 간 균열을 트럼프 대통령이 노릴 거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국제안보 프로그램 책임자는 생포된 북한군 증언을 통해 전장에서 겪고 있는 고통이 더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 수는 놀라운 수준이라며 전체 파병 규모의 절반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On the real high end, maybe 50% casualties among the North Korean forces, with as many as 1,000 killed. I mean, those are pretty staggering numbers of casualties for a force of 11 to 12,000. 전쟁에 따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치적 비용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병력 대부분이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등 변방이나 교도소 출신으로 모스크바 엘리트 집안 자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군도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지만 조직적이지 않고 러시아군과의 결집도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You know, very little food that they're carrying with them, little water, almost no cold weather gear, but lots of ammunition that they have to fight and have been willing to die. 북한군 피해가 커지면서 북러 간 균열도 보이는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러시아군에 비해 장갑차가 덜 제공되는 등 열악한 조건이 이어지면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러 간 균열을 이용해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는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오늘도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꼭 아이스 음료만 드시는 분들이 있죠. 일명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의 줄임말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 얼주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날씨입니다. 제가 약 30분 전 구입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모습인데요. 이 30분이란 짧은 시간 안에 보시는 것처럼 커피의 표면이 빨대와 함께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실감이 되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꼭 따뜻한 외투와 함께 모자나 목도리 등 방한용품까지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벌써 이틀째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설악산은 영하 24.1도, 서울도 영하 11.8도를 기록하는 등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동장군의 기세는 종일 꺾이지 않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5도에 머물겠고요. 서울 등 대부분 내륙에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한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서해안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서해안에는 벌써 사흘째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전북에는 이미 눈이 30cm 넘게 쌓인 곳이 있는 가운데 지금도 호남 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 많게는 20cm 이상, 호남에 15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10cm의 눈이 추가로 내리겠는데요. 이 추위 속에 눈이 그대로 쌓이고 있는 만큼 시설물 붕괴와 차량 고립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경기 남서부와 충청 내륙, 또 영남 서부로도 눈이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잠시 소강 상태 들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에도 눈이 오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에도 저녁까지 산발적인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주말까지 눈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도 다음 주 초까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부는 가운데 특히 해안과 산간에서는 무려 태풍급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단단히 고정해 주셔야겠고요. 또 동해안에서는 대기도 건조한 만큼 화재 사고 없도록 불씨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